제가 오늘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7대 원칙을 빨리 지나갈 텐데, 이 원칙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막 고안해낸 게 아니고요. 많은 철학들 또 보수주의자들,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참고를 해서 거의 사실상 표절을 했습니다. 제가 표절했습니다. 한두 개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바꿨고요. 다 표절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번역했던 레이건 11 이라는 책에 11가지 원칙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차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분이 러셀 커크라는 분과 윌리엄 F. 버클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철학과 많은 사상들을 이제 종합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 혹시 아세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고 마이크 존슨이라고 아주 신실하신 크리스찬이기도 하면서 또 ADF라고 자유 유명한 변호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복음주의 변호사 협회 뭐 이런 건데, 그런 데서 아주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하원 의장이 되셨어요.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하원 의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왼쪽에 앉아 계셨던 분이죠. 왜냐면 하원 의장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상원 의장이 앉게 돼 있거든요. 상원 의장이 누구죠? 부통령이죠. 그죠? 제이드 밴스. 제이드 밴스랑 이 마이크 존슨이랑 트럼프 대통령 중간에서 할 때 참 이 세 명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그림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있고, 이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10개의 보수주의 원칙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마이크 존슨은 왜 얘기하냐? 마이크 존슨이 7대 원칙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수주의 7대 원칙. 이것이 지금 보수주의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웬만한 보수주의자들은 다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차용을 했고,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오는 10대 원칙을 차용을 했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은 1960년대에 세워진 학생운동 단체입니다.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깨어났어요. 그죠? 어쨌든 깨어나서 저거는 막아야 되겠어. 중국 공산당과 저기 주사파는 확실히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들떠있는 채로 놔두면은 또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계몽되었을 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요 원칙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50년대. 미국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Young Americans for Freedom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샤론 선언문, 커네티컷주에 가면은 샤론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108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수주의 원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8가지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차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표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 이것은 우리 보수주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결국에는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양도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왕이나 정부로부터 그러한 개인의 생명권과 자유권과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대담한 선언, 뭐죠? 1776년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언제나 이 천부적이며 자연법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고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웬만한 다른 보수주의 선언들을 다 봐도 제일 첫 번째 항목에는 자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아무 자유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제가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댄 슈나이더라고 미국 보수 연합이라,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이라는 미국 보수 연합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7년 전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저랑 이제 만나서 보수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수주의를 잘 알고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Define conservatism in 5 words. 보수주의를 5단어로 정의해봐.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단어를 막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5개예요. 그래가지고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원하는 답은 Sovereignty resides in the individual.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때는 7년 전에 보수주의를 아직 완전하게 공부하기 전이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개인의 어떤 이 주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수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보수주의가 나뉘어왔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것이 곧 보수주의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의 당시에 제출되었던 또는 선포되었던 문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러면? 주권은 민족에게 있다 이겁니다. 민족. 내숑이라고 돼 있어요. 내숑. 이거는 민족을 뜻해요. 이것을 근데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는 이 네이션을 국민으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심지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헌법 1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뭘 뜻할까요? 보수주의에서는 그것을 뭘 뜻해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은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프랑스에서는 주권은 민족 집단한테 있다 그러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주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민족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은 독립선언서 헌법에 나오는 그 네이션이나 여기 프랑스 선언문에 나오는 네이션이나 둘 다 국민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미국 혁명의 정신을 우리나라 정치 철학에서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주의가 제대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보수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진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죠. 반일 종족주의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를 주권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한 민족으로밖에 스스로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다.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자유뿐만 아니라 존엄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 외에는 그 구절,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 외에는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에게 존엄이 있다. 요즘에는 어떤 AI라든가 우리보다 똑똑해 보이는 그 AI, 로봇보다 우리 인간에겐 특별한 존엄이 있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외에는 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간은 소멸하고 모두 다 AI로 다 될 것이다. 우리의 정신들은 다 AI한테 뺏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진화다, 진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이 다른 어떤 생물체보다 사실상 지능적으로는 열등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에게만 존엄성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도덕적 진리. 이것은 곧 이 자유의 원천을 말을 합니다. 자유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원천이 어디 있냐면은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7가지 원칙을 쭉 보다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수주의 선언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we believe 또는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에요. 다른 진보주의 선언문이라든가 공산주의 선언 이런 거 찾아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법칙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곧 보수주의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선포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도덕적 진리인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이것을 이제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십계명,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십계명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고 일반 철학에서도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Natural Law, 자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가 정한 어떤 도덕적 진리 속에서 책임 있게 향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없어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창조주의 질서에 따르면은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십계명에 심지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5번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모가 설사 못났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도덕적 질서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있게 향유되어 그 원천이 되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외에는 유대 기독교 외에는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 그 신앙은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교회의 자유를 사실상 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유를 보장해서 이것이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보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고 그것을 영어로는 Dechristianiz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Dechristianization, 비기독교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가장 극단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롬상스듀, 알파벳으로 프랑스 알파벳으로 LHSD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사는 세상, 사사세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두드러지는데 마르크스가 많은 희곡을 썼는데 대표적인 희곡이 뭐냐면은 울라넴이라는 희곡입니다. 희곡인데 울라넴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철자를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유물론을 만든 이 창시자의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희곡의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통용이 되더라. 사람만 사는 세상이에요. 그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정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인간 정부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셋째,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정의 권위. 처음에 1번과 2번과 3번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보수주의의 가치관. 첫 번째 뭐였죠? 자유. 두 번째 뭐였죠? 도덕 또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곧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 가정 제도의 질서가 모든 건강한 문명과 사회의 기초임을 믿는다. 이거 사실 믿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모든 인류 문명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모든 사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엄마와 아빠와 그 자녀로 시작된 게 최초의 사회 구성인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을 자꾸 외쳐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걸 자꾸 외쳐야 되는, 자꾸 선포하고 진리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복지에 관해서는 전통적 가족이 다른 어떤 정부보다, 다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위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정을 해체하거나 가정을 대체하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벌이고 오직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양육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권 또 교육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녀에서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나야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진정한 자유가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 가지가 이제 보수주의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정책입니다. 정책.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정부에 제한되는 겁니다. 정부의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지금 삼권분립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마음껏 주무르는 그저 막강한 힘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제한된 정부 이 원칙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7 헌법은 이 삼권 분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대 야당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때에 헌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87 헌법을 지을 당시에는 어떤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70% 이상 막 차지해가지고 모든 법을 그냥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법부의 독재를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는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헌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한다 그랬다가 잘못된 개헌이 될까봐 우리가 개헌을 못하는, 뭐 내각제라든가 뭐 이상한 개헌이 될까봐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이, 국민들이 깨어나기 전에는 개헌을 함부로 외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모와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을 믿는다. 정부는 치안과 국방과 외교, 이 세 가지예요. 치안과 국방과 외교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질 않았어요. 심지어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 있죠.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려고 그래요, 정부가.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받을 게 아니라, 25만 원 준다고 좋다고 받을 게 아니라고. 그럴 권리는 당신한테 없다. 차라리 내가 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기능보다 그 이상의 역할을 감행하려고 할 때 그 부패 가능성, 정부가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 개인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지만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모든 정부는 커졌을 때 부패하고 개인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래왔고 가장 극단을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는 항상 견제되고 항상 제한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뭐가 있어요? 삼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 삼권 분립 한번 만들어놨다고 자동으로 굴러가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네 번째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여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계몽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가장 먼저 계몽되는 국민은 기독교인입니다. 어쨌든 그 균형이 항상 확립되어야 된다. 네 번째,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 없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공급과 수요의 자유로운 균형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기업은 인간 수요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였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 발전의 동력이 되어온 사유재산 제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고요. 이것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원칙에 따라서 세금은 어때요? 세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세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위에 제한된 정부, 이 원칙에 따라서 세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보수주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뭐냐면은 힘을 통한 평화예요. 힘을 통한 평화.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보장될 때,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필요로 한다. 만약에 우리한테 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국방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적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뚜렷하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북한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요즘에 드러나는 것은 초한전을 통해서 중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국은 사실 전략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무슨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무슨 서버를 들춰봐가지고 무슨 해킹이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존재 자체와 중국의 야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쳐야 되는, 가장 먼저 정복시키고 가장 먼저 약화시켜야 되는 고리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금융, 재정, 모든 영역에서 침투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싸우는 게 정상이라는 건데, 나라라면, 주권을 지키고 싶은 나라라면 당연히 그것을 감안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차피 적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주사파들 가득 차 있는데 외국 적들도 간첩죄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기형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좀 개정하려고 그랬다가 막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적이 대한민국 바깥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믿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내의 반국가 세력, 국내의 반국가 세력, 이것은 주사파도 포함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말을 하는 공산주의자들, 스탈린이 그렇게 말했죠. 미국에는 참 쓸모있는 바보들이 많아. useful idiot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몇몇 우리 공산주의자들만 조정하면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또 도덕적으로 교회가 깨어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이 쓸모있는 바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의 진지전과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모든 도덕과 상식과 경계를 뛰어넘는 초안전에 대항해서 굳건한 항미동맹을 바탕으로 면밀한 방첩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째,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만. 다른 미국이나 어디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될 때야 비로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됨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공존을 추구하기보다 그 위협에 대해서 승리를 강조해야 된다. 승리를 강조해야 된다. 어떤 통일의 어떤 목표가 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53년이죠. 정확하게는 53년 7월 27일 날, 그죠? 휴전 협정이 일어났을 때 그날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이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출하려는 우리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 통일이 이룰 때라야 우리에게 진정한 건국이고 진정한 해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대한민국 보수주의 7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을 제대로 수호하려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당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그나마 덜 파괴하려는 그 정당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원칙을 제대로 잡은 진정한 보수주의 정당이 이 땅에 생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당이 없다면 지금 있는 그나마 덜 나쁜 정당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